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선 최종 후보, 이르면 10월 10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과거 기업 접대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이 결국에 경선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5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고 만약에 과반이 안 넘으면 결선 투표까지 되면 10월 중순에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각 후보 간의 속생각은 달랐을 것 같아요. 다 찬성은 했지만. 코로나19 4차 팬데믹이 이유였기 때문에 예. 반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득실을 치열하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이낙연 후보가 매우 좋은 기회를 얻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본래 경선 과정에서 수성은 어렵고요. 추격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여러 변수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였던 초대 총리였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긍정적인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연기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과거의 옛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예. 이 옛사랑이란 표현은 뭐냐면 이 우리가 너무 빨리 까먹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이 20대 대선에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첫사랑이에요. 이분이 40%의 지지율을 얻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거의 25%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그 25%의 국민들은 첫사랑처럼 옛사랑을 그리워하듯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마음이 한쪽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캠프는 사실은 비상이어야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누가 도와줘서 온 게 아니라 혼자서 단단하게 10년에 걸쳐서 쌓아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예. 흔들려도 크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중도층을 고려하여 약간의 그 후퇴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네.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주택이라든가 기본금융이 그게 실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도 그런 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본소득 공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뒤에서 웃고 있을 분은 송영길 대표다. 심심할 줄 알았던 민주당 경선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치열하게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 시선 집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정지된 단어만 쓰는 공간에서 첫사랑, 옛사랑 소리 들으니까 좀 좋아요. 예. 이거는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이재명 이낙연 후보 문제 이전에요. 예. 지금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거리두기 2단계의 두째 주를 접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단계의 두째 주를 접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 5주를 연기했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정부가 방역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뭐 경선이나 뭐 양당의 이런 거보다도 특히 이제 8월 달까지 접어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든 뭐 정치권의 공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짜지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뭐 어느 당의 후보든지 간에 지금 이런 국민들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뭐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좀 정체를 하고 또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제기했던 원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지금 일관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 경기도의 사실상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네거티브 방을 운영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곧 지나가면 또 이제 뭐 이전에 문제가 됐던 이제 뭐 해경공 김씨 문제하고 또 연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 캠프의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문제는 이재명 지사 캠프와 본인의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버겁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선 기간 동안 예비 경선 때도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김이 빠졌다. 근데 다시 사이드로 복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 2위 간에 굉장히 격한 공방을 주고받는 이 분위기는 경선이 기간이 길어졌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까요? 저는 조금 더 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경선의 속성입니다. 경쟁하니까요. 경쟁하는 과정이 밋밋하면 그건 정말 최악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 대표가 지금은 가장 좋은 스탠스고 송영길 대표는 최근에 당 지지율도 역전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실 초기에 경선에 흥행을 할까? 흥행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대세론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세가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했잖아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반등한 거 맞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의 경우 정체라고 하던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견고해요. 네. 그래서 견고하다. 견고하다. 예. 이 정도 흔들렸으면 사실은 10%씩 떨어져야 돼요. 윤석열 후보처럼.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증명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과 그런 시대 정신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안정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할 테고 그러면 1, 2위 간의 경쟁은 더 격화될 테고 그러면 2위 자리를 노렸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보들은 또 2위를 집중 공략할 테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관심의 초점입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 그건 현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 신천직 네. 직접 기습적으로 갔죠. 조사하러 나간 거 이런 모습이 국민의 가슴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4차 팬데믹인데 후보가 되다 보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민이 원하면 또 응답하는 게 후보인 거죠. 네. 그래서 4차 팬데믹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리고 정부의 방역은 사실 4차 팬데믹이 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은경 본부장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엇보다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책 경쟁이 실종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과열되면 언론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금은 그렇게 막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후보는 아무도 없어요. 정도까지는 서로에 아니다. 대한 비난이. 근데 그걸 건너게 되면 이제 본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청사진에 본경선에선 같이 집중하면서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민주당 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고 어제도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이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떠올랐다. 예. 누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저를 장애인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없는 사실 지어내서 음해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비방 또는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당 선관위에서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지자들 입장에서 향후 원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특정 캠프는 다 열성 팬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정치가 안 되죠. 그런데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경선 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지금 두 분 대통령께서
안 좋은 상황이신데 네. 그게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2007년 사실 한나라당 경선이 그게 본선이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 경쟁이 과열됐고 격화됐고 그 과정에서 BBK 문제, 최태민 목사 일가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걸로 두 분 대통령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특히 팬덤층이 반면교사로 그 사안을 삼지 않으면 사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사이즈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예인들 팬덤 보면 처음에 그 서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상대방 연예인을 싫어하다가 혐오로까지 번져요. 그래서 최근엔 네. 사실 협정 비슷한 게 암암리에 맺어져서 무조건 좋아만 하자.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그 팬덤은 연예계가 뭐 선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좀 다 같이 학습하시면서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두 후보 간의 지금 그 공방은 어느 정도 레드라인은 아직 넘지 않은 걸로 보이세요? 일단 2007년 상황하고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2007년 상황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의 이제 경쟁 문제는 이게 그 야당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어떻든 정권 교체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광범위한 지지층들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집권당 수성을 하는 세력 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미 전력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선거를 할 때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박광원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도 그렇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해경문 김씨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예. 뭐 원팀이다 아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예. 이게 이제 계속 뿌리 깊게 소위 이재명과 반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이제 친문 진영에 대해서 내에서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계속 견제 이런 문제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 친문이라는 표현을 무슨 뜻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친문이라는 게 의원들 얘기라면 네, 왜냐하면 지금 친문이 주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광원 의원도 친문 주류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굳이 하자면 다 친문인데 그중에 주류. 예, 그런 거라면 전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2018년에 기이 현상이 나타났었죠. 전해철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해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해경궁 김씨 이런 문제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예, 이런 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를 찍느니 남경필을 찍자라는 흐름까지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민주당 대다수 지지자들로부터는 예. 저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친문이라고 얘기할 때 저처럼 그런 흐름을 이렇게 계속 쫓아온 경우는 무슨 뜻으로 쓰실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세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지점이 이것과 일치하는데요. 예. 되게 대세는 극렬 팬덤 그리고 대다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때 대세론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으로 보면 마치 2012년에 박근혜 후보처럼 분명히 민주당이고 친문인데 극렬 친문은 아닌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대세론 형성이 안 된 거고 그리고 비주류 맞습니다. 친문 비주류죠.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원들의 친문 의원들이 이낙연 캠프에 많이 있다. 이런 건 뭐 전혀 선거에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실력은 영향을 주겠죠. 지금 박광원 의원의 저 프레임이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청와대 연루 의혹까지 있는 사건인데 네. 그걸 갖다 붙일 프레임 능력 이런 실력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과다한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친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고 계승할 사람이 내 편이다. 예. 이런 스탠스일 것 같습니다.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야권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후보 30.3%,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상승을 하면서. 자, 그리고 범진보층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누구를 선호하냐 물어봤더니 27.5% 이재명 후보, 23.9% 이낙연 후보. 지금 약간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지율,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요새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계속 독주를 하다가 네.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윈지코리아에서 나온 의견 그 조사 결과가 그게 뭐 객관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예. 어떻든 지금 이낙연 후보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지 못한 예. 뭐 안정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친문 진영 내에서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에 대한 선호도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점차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이재명과 이낙연의 경쟁 구도 이게 이제 아주 특징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야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미미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최재형 원장이 마의 5%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야권 주자 중에 2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최재명 원장이 만약에 10%대를 돌파한다라고 예. 하면 야권에서도 이 윤석열, 최재형의 그야말로 이제 이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여권과 범야권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 보면 44%, 34.9%. 두 후보 간의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41.5 대 37.8. 둘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사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저걸 윈지코리아가 제 기억에 시작했습니다. 네. 양자 대결. 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오차 범위 안이지만 이겼다고 해서 또 뭐 다른 평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런 건가요? 후보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런 조사가 의미 없다는 건 지난 재보궐선거가 다 증명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초기에 모두를 상대로 이기고 이렇게 네네. 했거든요. 그 오세훈 후보는 꼴찌였어요. 일단 후보가 정해지고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건 추이, 예. 추이인데 저것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이낙연으로도 된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넣어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여론조사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예. 그 후배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 들쭉날쭉하냐. 예를 들면 KSOI가 유독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제 MBC 조사에서는 여전히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가 훨씬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아마 그게 시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표본으로 하느냐인데 어쨌든 추세는 이낙연 후보가 급등했고 예. 이재명 후보는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핵심은 윤석열의 급락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이게 민주당 후보였다면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 급락 이렇게 막 헤드라인이 타이틀이, 생길 예. 텐데 타이틀이 그런 타이틀이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10% 이상 같은 조사에서 차이 난 거잖아요. 예. 모든 조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의 위기 그리고 최재형의 약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예. 이어서 야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도 시작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한 기업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윤 전 총장은 악의적 오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그 반론을 요약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골프 치러 나갈 여유도 없었고 예. 두 번째로 그 조남욱 회장을 알기는 합니다만 그 10년 전의 일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 거기 나와 있는
그 비서진들의 메모를 가지고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오늘 한겨레 신문에 후속 보도가 나오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후속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사실은 이전에도 2019년 10월 달에도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시절에 네. 별장 섬적대 받았다고 해가지고 일면 머릿 기사로 대문짝 마케팅 했다가 결국은 5개월 만에 일면 또 머릿 기사로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쓰려면 강남 300이라는 골프장에 가서 그럼 도대체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도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써대고 후속 보도를 얻고 또 그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카더라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뭐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예. 그거는 저 한겨레 그때 일면 기사 제목이 성접대 받았다 아닙니다. 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혹도 제기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있었으니까요. 그 진술이 있었다. 근데 그 진술이 팩트냐 아니냐는 또 별개고요. 예. 근데 그 당시 한겨레가 좀 너무 오버해서 일면에 사과까지 하고 그랬죠. 그건 검찰총장의 위험에 굴복한 느낌이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선일보가 조민양이 연세대 세브란스 피부과에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인턴하겠다고 했다는 100% 날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 기사는 다 믿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접근은 윤석열 후보가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쓸 때는 아마도 팩트에 자신이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서진의 메모가 아닙니다. 비서진의 캘린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예요. 캘린더에 이름이 있는 건 팩트. 네. 그런데 정말 골프에 갔느냐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언론이 캘린더에 이런 게 있었다고 보도 못하냐 할 수 있죠. 그게 언론 자유입니다. 이번에 검언 유착, 저는 유착이라고 봐요. 이동재 기자 사건 같은 경우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이 경우도 법원이 무죄를 내렸다고 검언 유착 없었던 거 아니에요. 검언 유착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왜? 언론 자유는 명백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존중한다. 예. 그래서 경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보도다. 그리고 후속 보도는 준비 중이라고 이미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관계 기자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그 문제 제기가 터졌을 때 캠프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까지 만났다. 이 10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의혹이 생겨요. 10년 전 일을 어떻게 저렇게 기억이 명확해. 두 번째는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겨레에게 팩트를 요구하는 수준이 좋다고 보고 저도 독자의 입장에서 한겨레에 추가 팩트를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팩트가 중요하다. 그러나 보도할 만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 사안도 조금 두 분이 첨예할 것 같은데 뉴스타파가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게 윤석열 당시의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근데 그 당시가 2012년이고 그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세무서장이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쪽에는 다 그 뭐 어디 법적 조치된 사람이 없더라. 이게 윤석열 당시의 그 검사가 변호사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근데 말이 바뀌었다라는 아니 말이 얘기가 바뀐 게 나오고 아니고 있거든요. 청문회 때 그 기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한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예. 그 윤대진이라는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형사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다. 윤우진 씨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 다 표명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해한다 이렇게 넘어갔던 사안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거를 넘어갔죠. 지금 예. 보도가 나온 거는 예. 지금 뉴스타파가 그 윤우진 씨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기사가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얘기를 쓴 거라기보다 일단 같이 대화한 거를 공개를 한 거라서 목소리는 직접 나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중요한 보세요? 건요. 예. 우리가 말과 문서가 있으면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법원 판결문에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피고인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형사 사건으로 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고 다른 사건, 형사 사건의 변호인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형사 찾아보세요, 사건의 자료를. 아니 제가 봤습니다. 이남석 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주장하시고요. 판결문에 선임됐다고 나옵니다. 써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게 아니 판결문에 나오는 걸 지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때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자기의 직위와 관련한 부분은 이 사람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윤우진 씨가. 그래서 이 사건이 복잡해서 심지어 의원님이 헷갈리실 정도니까 국민은 얼마나 헷갈립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민주당의 태도인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그걸 팩트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사과해야 돼요. 예. 물론 김용민 의원은 당시에 법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이 지금 팩트에 따라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윤우진 세무서장이 윤우진 씨가 그냥 윤우진 씨면 괜찮은데 소윤이라는 윤대진의 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말이 자꾸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일관된 게 있어요. 어쨌든 윤우진 씨 문제를 놓고 윤대진 검사와 윤석열 검사가 의논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온정주의적인 나라였습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도 나중에 지난해 청문회 끝나고 나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윤대진 그리고 이모 변호사가 입장을 내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그게 팩트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타파 보도는 제가 몇 번을 돌려봤어요. 예. 그랬더니 윤우진 씨가 주장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 검사가 관여했다. 예. 변호사. 그냥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뉴스타파 후속 보도를 내보내겠다고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상진 기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팩트가 더 나오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